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늦었지만 K리그 경기, 지난 라운드 경기 하나 리뷰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보는 것처럼 FC 서울과 대구 FC 경기입니다. 네, 서울이 이제 대구를 3대2로 잡으면서 굉장히 어떤 신나는 승리가 됐을 것이고, 대구 팬들께서는 좀 악연이죠. 악연이 있는 정승원 선수가 또 맹활약을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속이 쓰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 바로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경기는 그 친구랑 같이 가서 서울의 이석에서 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그런 바람에 저는 이제 서울을 응원하면서 봤습니다. 친구가 이제 서울 팬이니까 같이 응원하면서 봤는데, 제가 이제 그거에 이제 그냥 몰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서울 팬의 마음으로 경기를 봐서 그런지 너무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고, 끝나고도 분위기가 막 들썩들썩 하는 게, 역시 이 경기장은 제가 축구는 경기장 가서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이제 K리그 팬이 아닌 친구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해외 축구를 보다가 이제 K리그 한번 가볼까 싶어서 가는 친구들한테 항상 말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친구들 많이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이게 영화관에 간다 그래서 모든 영화가 다 재밌진 않아요. 음. 그쵸. 그러니까 되게 돈을 많이 썼다고 하고 막 화려하게 뭘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재미없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큰 기대 안 했는데 재밌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모든 경기, 그리고 매 라운드 6경기 전부가 다 재밌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만약에 제가 오늘 그 경기에, 이번 이 서울과 대구의 그 첫 경기에 처음으로 관람을 왔던 서울의 팬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 경기였고, 항상 그 주변에 영업할 때 매번 재밌는 건 아니다, 근데 한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오다 보면 분명히 재밌는 경기가 있어라고 영업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야, 재밌다 재밌다 해서 가도 가끔 그 재미없는 경기 걸리면 재미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번 경기는 특별히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이번 경기가 조금 더 특별하고 뜨거웠고 더 재밌었던 이유는, 저는 이 감정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어떤 축구가 멘탈 스포츠라고들 하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만났을 때 가지는 투쟁심이라든지, 브라질과 뭐 아르헨티나의 그 라이벌 의식이라든지, 뭐 독일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특별한 감정들이 섞였을 때 대체로 이 축구가 더 재밌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드리면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팀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쪽으로만 갈 수는 없으니까 두 팀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바둑알로 축구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뭐 대구가 하늘색 입긴 했는데 그냥 흰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FC 서울이 이번 시즌에 확실히 조금 변화를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님 축구에서도,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뭐 한 설기현 감독님 제가 인터뷰 갔을 때가 2021년,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만두기 직전이니까 22년인가? 21년인 것 같아요. 21년 2월에 이제 막 얘기 나왔던 게 이제 325. 예. 빌드업을 325로 하면은 이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김기동 감독님도 325 형태를 즐겨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매 경기에 뭐 기계적으로 325를 쓴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여유가 있고 빌드업에서 뭔가 그런 어떤 빈틈을 차지할 때 325 된 그 형태를 쓰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김진수 선수가 뒤쪽에 좀 머무르고, 물론 이런 위치에 올라가서 얼리 크로스를 올려주기도 하고 공격을 가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언더랩을 나가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포지션을 잡을 때, 볼을 돌리는 포지션을 잡을 때는 김진수 선수가 뒤쪽에 좀 남아있고, 최준 선수는 대신에 이 바깥쪽을 맡아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승훈 선수가 오른쪽 윙을 맡아가지고 요 안쪽에서 움직임을 해주는데, 요 위치가 이제 저는 그 서울 공격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부분이 약간 이 오른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술적으로는. 왜냐면 여기서 정승원 선수가 이 약간 안쪽에서 움직여주는 미드필더 같은 성향을 가진 선수니까, 측면에도 있지만 중앙 미드필더 성향도 가진 선수니까, 이쪽에서 상당히 움직임이 많고 돌파도 시도해주고, 때로는 본인이 이 위치를 바꿔서
이 본인이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빠져주고 이럴 때 최준이 뭐 바깥쪽에 있다가 일로 들어오기도 하고 애초에 포지셔닝을 빠져나갔으니까 이 뒤쪽에 잡고 있다가 이제 일로 띄워주기도 하면서 5명 이 라인은 맞춰주는 건 맞는데 본인이 이제 이쪽 선수랑 1대1 마크맨이라고 했을 때 어떤 때는 바깥쪽에 있고 어떤 때는 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여기서 예를 들면 빌드업 할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후반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장면이 한번 나와가지고 아 이거 괜찮다 생각했던 장면인데 이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예를 들면은 지금 FC 서울이면 뭐 야잔이겠죠. 대략적으로는 야잔이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최준 선수가 이쪽 바깥쪽 애초에 포지셔닝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쪽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이럴 때 나 줘라 하고서 받으러 내려가면 이제 패스길이 이제 11번한테 여기는 11번한테 안 걸리고 패스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공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선수가 드리블 쳐서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자르거나 하면은 이 선수가 너무 이제 골치가 아파지잖아요. 2번 선수가.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따라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수비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들어갈 때 5번 선수가 받으러 내려가면서 최준이 그러면은 몸을 이쪽으로 받아 놓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짝 붙어서 돌지 못하게 해서 상대를 뒤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선수가 이렇게 밀려나서 여기다 다시 주면은 이 위치를 다시 지우면 돼요. 2번 선수가 다시 내려와서 좀 내려와서 이렇게 그러면 이 선수가 받더라도 그때는 이 11번이 이쪽 바깥쪽에서 수비를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이쪽 7번을 같이 견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 선수가 이렇게 깊이 올라오면은 밀고 나오려고 하는 수비 방식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선수가 밀고 나올 때 여기 있는 선수가 뭐 야잔이기도 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아마 기성용 선수였던 것 같아요. 패스 줬던 거는 제가 아까 뭐 있었다는 장면은 요 장면에서 이 선수가 원래 여기 있으면 이 뒤를 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최준 선수가 공을 받아주러 나가니까 압박하러 나가고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승원 선수가 이쪽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활동량과 그 체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순간적으로 크로스도 잘 올리고 돌파 같은 것도 시도할 수 있는 선수니까. 네. 그럼 이 선수가 따라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넓어진다. 해서 이 325를 쓸 때도 제가 이제 전북현대 작년에 안 된다 할 때 325를 세워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간을 만들고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서울은 이런 방식으로 좀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그 전반전에 그 페널티킥 얻어내는 장면도 보시면 완전 전형적인 325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여기서 루카스 실바가 가지고 들어왔는데 대구가 잘 견제를 해서 뒤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게 루카스 실바는 여기서 뒤로 공을 빼줬으니까 여기 그냥 머물러 있고 잠깐만 헷갈리니까 바꿔놓을까요? 이렇게 바꿉시다. 여기 루카스 실바가 일로 와 있고 약간 이렇게 돼 있었죠. 요 링가드랑 이쪽에 조용 선수가 이쪽에 있고 루카스가 이제 이렇게 하고 뒤로 내줬는데 막혀가지고 이쪽에 김진수 선수가 있었죠 아마. 네. 그래서 측면을 다시 그래서 이쪽은 공격수 숫자가 충분한 상황이었고 이게 지금 링가드가 여기 연결하고 뛰어들어가는 루카스한테 연결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요게 결국에는 여기서 중앙으로 이동해서 뒤로 돌면서 위치를 또 바꿔놓으면서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안익수 감독님이 있을 때 3명 돌아간다 했었는데 약간 그런 형태인 거죠. 바깥쪽에 있던 선수가 오면서 이 선수를 루카스가 일레 드리블 돌파를 쳐주면 이쪽 따라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면 뒤로 빠졌을 때 이 선수도 뒤로 가니까 내가 얘 마크맨이지 하고 있는데 이 선수를 사실 마크할 선수가 이렇게 깊이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 이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방법이 많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쪽에다가 효과가 이 11번이 중앙 쪽으로 드리블을 시도해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쪽 공간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가 깊이 위치를 하고 공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선수가 여기를 공 쪽을 보면서 다시 수비를 할 텐데 그러면 이 선수나 중앙 쪽은 좀 헐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공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같으면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원래 같으면 여기서 그냥 패스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 선수가 보고 있으니까 이 8번 선수를 보고 있으니까 3번한테 들어가서 딱 맞닥뜨려서 돌지 못하게 하거나 드리블 못하게 하고 딱 맞닥뜨려서 백패스를 유도를 했을 텐데 아까랑 다르게 이 선수가 11번 따라가느라고 이 깊은 위치에 있어서 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 이미 여기를 달려나오면서 공간을 좁히던가 이 선수가 내려오면서 좁혀야 되고 이 선수가 이제 어찌됐든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중앙에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이 325를 나쁘지 않게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이제 대구 FC랑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 325 형태를 쓰면서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잘 먹혀 들어가고 있고 이거에 더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325 형태를 쓰면 앞에 숫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숫자를 많다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이건 결국에 못 뚫었을 때 역습을 준다 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요거를 최근에 이제 그 유럽에서 그 많은 지도자들이 해결책으로 들고 나온 게 야, 우리가 이렇게 숫자도 많고 공격도 잘하는데 여기서 뺏겼을 때 왜 자꾸 수비를 이 뒤에서 하려 그러냐. 우리 숫자 많으니까 그냥 여기서 공을 뭐 돌파하다가 뺏겼다 혹은 스루 패스 넣었다가 여기서 공을 뺏겼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스루 패스를 이렇게 넣었어요. 얘가 잡으러 가는데 여기가 먼저 나와서 이걸 끊었다. 그러면 이때 그냥 여기 앞에 전진하게 두면 이 뒤가 넓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도 그냥 숫자 제가 막 배치를 해놨지만 공격수가 여기 5이라고 하면 이 뒤쪽에는 사실상 5대5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막 공격해 들어가는 선수들은 앞을 향해 달려 들어가니까 쉬운 거고 이 선수들은 본인 골대를 보고 뒤를 보면서 뛰어가든가 뭐 버티든가 뒷걸음질을 치든가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까다롭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역습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꾼 개념이 야 여기서 뺏겼어? 그럼 여기서 그냥 눌러. 얘도 여기 그냥 눌러. 얘도 그냥 올라와서 여기 다 눌러버려. 그래서 여기서 부정확하게 나가게 해서 그냥 여기서 한번 걸르자. 응. 여기서 걸러서 끊어낸 다음에 다시 공격하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 여기 숫자가 엄청 많은데. 네. 애초에 늘려놨으니까 앞에서 압박해서 하고 여기서 허리에서 뺏어서 다시 공격하면 오히려 여기 다 있는 수비 블록 다 깨져 있단 말이야 라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가지고 많은 강팀들이 다 승점을 따고 있어요 최근에. 뭐 이번 시즌 안 좋긴 하지만 맨시티도 그렇게 하고 리버풀도 그렇게 하고 뭐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게 하고 뭐 FC 바르셀로나도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서울이 굉장히 잘했어요 사실 전반전에. 살레하이트 돌아보면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전반 18분 그 뭐 최준 선수 중거리 슈팅 때렸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황도윤에서 링가드 넘어갔는데 오승우 선수가 막았던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황도윤 선수가 하여튼 뭐 또 있고 하여튼 많아요. 조용욱 선수한테 들어갔던 장면도 있고 네, 그것도 보면 다 여기서 공격하다가 뺏겼을 때 그대로 바로 제압박해서 나가는 거를 끊어내서 다 만들었거든요. 전반전에 만들었던 찬스 대부분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서울이 짜임새를 있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골만 터지면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었을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세트피스에서 장면도 하나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은 안정적으로 경기력을 끌고 가고 있고 괜찮은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건 그 두 번째 페널티에서 링가드가 실축을 한 거죠. 사실 그거를 봤으면 제가 뒤에서 감정의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그걸 넣었으면 대구를 조금 더 손쉽게 하지만 이렇게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경기는 아니었겠지만 예. 그랬지만 어찌됐든 서울이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경기를 따냈을 공산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서 이제 링가드가 날려먹으면서 이게 슈퍼스타라고 해야 될까요? 팬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어버렸죠. 어찌됐든 잘 역전을 했기 때문에 서울 팬들이 그거를 웃어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넣어야죠. 그건 넣었어야 되는 장면이긴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서울은 경기 내용 괜찮았다. 그리고 뒤집어낸 것까지 결과까지 다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웠을 경기가 아닌가. 하지만 그 후반전에 이제 그런 장면들은 실점하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합격점을 줄 만한 경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대구 얘기를 좀 드려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 여기서 끊어가지고 제가 FC 서울이 압박해가지고 여기서 끊어가지고 카운터를 잘 쳤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결국에 대구가 수비를 잘 해놓고도 상대가 바로 압박이 들어올 때 전방 압박이 들어올 때 대처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하나 있고 이제 대구가 4-4-2 형태로 사실상 나섰잖아요. 최전방에 박대훈하고 그 정재성 선수를 놓고 세징야를 측면에 놓으면서 4-3-3 느낌이기도 했고 4-4-2 같은 느낌이기도 했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한종무 선수는 미드필더 성향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는 선수라 측면에 배치 놓긴 했지만 중앙 쪽에 가담하는 게 많았던 것 같고 세징야는 또 역습을 좀 주로 해야 되니까 측면에 배치가 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수비보다는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4-3-3으로도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어찌됐든 뒤가 포백이고 미드필더 요시노랑 라마스로 잡아놨는데 그렇게 여기서 본인들이 잘 수비해서 나가는 장면에서 실수가 많았다는 것과 더해서 FC 서울이 공격할 땐 3-2-5지만 본인들이 이제 전방 압박을 어떻게 보면 대구가 안정적으로 잡았다라고 그러니까 그 점유율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4-4-2로 바꾸고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데 여기서 좀 너무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서울은 제가 이제 짜임새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전방 압박할 때도 이 채널링을 되게 잘해요. 요즘에 이제 그 채널링이란 또 개념이 이게 참 그 확실히 공부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축구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걸 잘 쓰기 시작하면은 이 경기 질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조용욱 선수나 링가드가 압박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항상 지우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공을 뺏으러 그냥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이렇게 들어가고 뒤늦게 나오면 여기서 이 선수가 돌아가지고 11번 주고 이런 식으로 압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채널링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10번은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에. 근데 여기서 3번이 공을 잡으면 9번이 여기를 압박하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나갔을 때 이 선수도 여기 4번을 압박하고 이 뒤쪽을 지우면서 나오겠지만 이 9번 선수가 여기서 압박해서 여기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선수가 일로 쳐질 수가 있거든요, 받아주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수가 이 사이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선수가 일로 줘야 되는데 이 선수는 여기 6번이 잘릴 수가 있으니까 주기가 힘들어지고, 그럼 이 선수는 5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이쪽 방향은 이 4번 선수가 선택하기 좋은 방향이 아니게 되니까 10번 선수도 이 8번을 본인 등 뒤에 놓고 여기를 압박해 오니까 이 선수는 조급해지고 이 5번 선수한테 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 이 선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패스하게 나가게, 이 정도 나오게 되면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내가 잡아야 되니까 그때 접근해 옵니다. 공이 일로 오면 더 접근해 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5번 선수가 개인기로 풀어나오면 좋겠지만 원터치로 여기 넣으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줄 수 있는 데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8번은 이 8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부정확한 패스가 나오던가 백패스가 나오면 이 4번 선수가 그냥 뻥 차놓는 거죠. 네. 그러면 이쪽에서 오히려 그 숫자를 더 많이 둘 수 있고, 또 항상 말하지만 여기는 나오면서 자를 수 있고, 이거는 잡아놔야 무조건 공격수는 자기가 공을 확보해야 이기는 거고, 여기는 대충 앞으로 걷어내기만 해도 이기는 거니까 수비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대구가 전반전을 굉장히 고전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포백을 쓰고 대구가 지금 지향하는 게 지금 지난 시즌에 이제 선수비 의학습이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주도적인 축구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방향성 자체에는 저는 항상 동의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이거 좀 더 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해야 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잘랐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런 변화를 모색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압박해 올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풀어나올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앞에 있는 선수들은 답답해, 공이 안 오니까. 근데 뒤에 있는 선수들은 줄 데가 없어.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차내고 수비를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그 우리나라 국대 막 리뷰할 때나 전북 리뷰할 때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 그 경기에서 제가 느꼈던 게 이게 지금 미드필더 요시노랑 이제 라마스를 중심으로 빌드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명시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제 느낌인데, 팀마다 조금 빌드업의 중심을 풀백들이 상당히 쥐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FC 서울의 김진수나 최준은 빌드업에서 상당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정우재 선수나 황재원 선수가 공격적으로 가담하는 쪽에 많이 힘이 가 있고, 라마스랑 요시노가 볼을 잘 차고 잘 다루니까 이 센터백 두 명이 이 두 명한테 투입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격 전개가 뭔가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서울이 알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을 그냥 미드필더들이 붙잡아 버리고 이렇게 지금 공격수들이 두 명이 딱 서버리니까 이 선수들이 일로 빠져나와서 받아서, 지금 보면 단순히 비교를 봤을 때 대구 선수는 이 4명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고 사실상 서울은 이 2명만 수비를 하고 있는 형국이죠, 앞쪽이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공격을 이 5명, 6명이 하는 거고 수비를 이 8명이 블록을 짜서 같이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대구가 좀 전반전에 고전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걸 좀 해결을 하고 완성도를 높여가고 상대 대응 방식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주고 하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후반전에는 우리가 볼 잡고 너무 돌리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이제 앞에다 정치인 선수 넣고 세징야 중앙 쪽에 넣고 박대훈도 전방 압박도 많이 시도하면서 오히려 서울한테 볼 돌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들이 아니라 전방 압박을 시도해서 여기를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래도 경기력이 조금 더 나아졌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가 전방 압박을 한다는 건 좋긴 좋아요. 그 전술 자체는. 근데 이제 대구가 그렇게 전방 압박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면 이제 내려서는 팀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수원FC가 대구 만나면 내려서지 않겠어요? 그럼 전방 압박만으로는 안 돼요. 네. 빌드업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고 또 내려서는 그 수원FC도 그냥 마냥 엉덩이를 빼고 내려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최근에 이제 미들블록 잡아놓고 여기서 적정한 시점에서 압박 걸고 싸움 걸고 거기 자른 다음에 역습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엉덩이를 이렇게 로우 블럭으로 요즘 로우 블럭, 미들 블럭이 또 많이 쓰던데 엉덩이 이렇게 뒤에 빼놓고 있는 팀이 없어요. 한 이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도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세밀함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대구 제가 이제 이번 시즌 리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먹히고 전방 압박이 잘 먹히면 막 성적도 나고 기분도 좋고 한데 이게 가끔 안 되면 경기가 이렇게 서울과 전반전처럼 안 풀리는 경기들이 나올 수 있다. 예, 이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팀의 얘기는 전술적인 얘기는 얼추 다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제목에서 써왔던 이 감정의 얘기를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건 뭐 별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정승원 선수 얘기죠. 정승원 선수를 보면 서울 팬들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대구한테 이제 최근에 약한 흐름이 있고 뭔가 이 두 팀의 라이벌리가 뭔가 애매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서울하고 수원처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서로 좀 뭔가 지고 싶지 않아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대구도 야 서울은 만나면 할만해 막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이고 서울도 야 대구한테 지금 뭔가 기분 나빠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커뮤니티에서 보는 그 온도나 그런 것들이 하필이면은 그 어려웠던 경기에서 지는 줄 알아서 특히나 이제 그 정치인 선수의 슈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는 잘 만들어진 장면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인 선수가 정말 그 순간의 장면에서 잘 해결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슈팅을 때릴 줄은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맞기도 너무 어려운 절묘한 슈팅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어려웠던 경기 바꿔준 정승원 선수가 있고 이 선수한테 그게 또 대구랑 악연이 있다는 걸 아니까 서울 팬들은 얼마나 이제 더 애정을 보내주고 싶으시겠어요. 하지만 또 대구 팬들은 그게 얼마나 또 배가 아프시고 정승원한테 한 골을 먹어서 얼마나 기분이 또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제3자라 그런지 몰라도 축구를 재밌게 만들고 또 서로를 조금은 싫어하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조금 미워하는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네한테 막 해코지를 할 정도는 아닌데 저거 얄미워 얄미워하는 정도 그거 정도 딱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럼 라이벌리가 있어야 이 판이 재밌어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 더비들을 기다리게 되고 그 다음 경기를 기다리게 되고 여러분 지금 다음 라운드가 다음번이 서울과 대구의 맞대결이 대팍에서 열릴 텐데 그 경기 안 기다려지십니까? 정말 상당히 기다려지는 경기가 됐는데 그래서 그 참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저는 그 잠깐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정승원 선수의 세리머니 이거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이게 맞다. 이게 누구는 틀리다. 누구는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야 너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라고 저한테 말하실 수도 있지만 정승원 선수 세리머니 조금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다. 철이 들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그래도 혈기왕성한 20대 중반이니까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데바요르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가서 노골적인 도발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경기 내내 야유가 들렸으니 손 대는 정도까지였으면 그 정도였으면 저는 조금 그래 다음 경기에 축구로 혼을 내주겠노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고 대구 팬들께서도 이거 뭐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대구 팬들께서 다음에는 더 큰 야유로 너를 위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대팍에선 이기겠다
이런 마음을 불을 지피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주 심한 도발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제가 그 위치에 있었다 그랬으면 저는 제 성격상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으면 야 그거 좀 굳이 그렇게 나쁜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냐 라고 말을 했을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근데 저는 그 한 골이, 정승원 선수의 한 골이, 또 본인도 아마 경기 내내 막 야유 소리가 들렸으니까 얼마나 한 골이 넣고 싶었겠어요. 그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마음이 아마 터져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 경기가 그래도 승패에 갈렸던 이유가 정승원 선수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 선수들이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이기고 있던 경기를 따라잡혔으니까. 근데 그렇게 막 코너킥 장면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많이 다 올라가서 죽어도 한 골 넣겠다고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감정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정치인 선수가 이제 막 감정 싸움을 좀 했잖아요. 근데 그게 선수들이 기분이 나빠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조금 더 마음을 보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선수들이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그냥 대구가 내 팀인 거죠. 그리고 우리 팬들이 기분 나빠하고 지금 하는 게 보이고, 지금 우리 팬들한테 저렇게 도발을 해? 어? 근데 이거 경기를 비겨서 끝내면 이거는 뭔가 아닌 거죠. 선수들의 마음, 대구 선수들의 마음이. 우리 팬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이기는 경기를 끝내서 기 살려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대구 팬들이나 대구 선수들한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장면이었겠지만, 그 덕분에 한 골이 더 터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그런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감정 싸움과 약간의 그 사건 사고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폭력 사태로 간다거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이상, 그리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욕설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이 두 팀의 스토리가 하나 더 쌓였다는 거에 대해서 재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 경기, 다음 두 팀의 맞대결이 되게 기다려진다. 여러분들도 그 대파가 요즘 항상 매진이긴 하지만 꼭 열심히 예매하셔서 다음 경기, 다음인 두 팀의 맞대결을 한번 찾아가 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경기 외적인 문제라서 이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다 존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그거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팬들도 정성호 선수를 더 많이 아껴주시고요. 대구 팬들도 정수원 선수를 막 욕까지는 하지 마시고 더 얄미워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팀의 경기들이, 그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두 팀의 경기가 더 재밌어지지 않겠냐. 다만 정도만 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주말 경기 가지고 리뷰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